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송국권 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맨슨이 한국을 여행한 이후에 찍어서 올린 영상의 제목입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가? 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교육 문제였는데 오늘 시사토크 1인치에서는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16일에는 보수와 진보와 보수의 맞대결이 펼쳐졌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2025학년도 대입 수능이 있습니다. 21년 만에 N수생 최다를 기록한 그런 수능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자, 두 가지 이슈 모두 우리 교육계에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와 또 파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질문 들어가기 전에 네. 두 분도 자녀를 키우시고 우리 송 평론가님은 이미 입시 전쟁을 다 끝내셨죠? 3명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셨고 홀가분한 표정. 우리 변호사님은 저는 아직은 아직 진행 중. 그래서 아마 진행 중이든 끝나셨든 우리 이 교육, 이 한국 교육 이것만은 진짜 꼭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바뀌고 있다 하는 것들 짧게 한 말씀씩 듣고 시작할까 봐요. 아직까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불현듯 떠오른 게 저 어렸을 때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네. 미국 TV 프로그램에 믿거나 말거나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있었어요. 저 그때 대한민국 그 학교의 창문을 밤에 네. 미국 그 방송에 카메라가 비추면서 밤 10시인데 아직도 학생들이 학교에 있습니다라면서 믿거나 말거나라면서 끝나는 장면이 그쪽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인 미국 거죠. 80년대에도 네. 그랬으니까 안 달라졌죠. 참 안 바뀝니다. 근데 그 열심히 좋게 말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그대로인데 근데 왜 교육제도는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저는 좀 혼선만 일으키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입시에 너무 과몰입하는 이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현상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대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최근에는 무슨 대학을 좋은 괜찮은 곳에 가려면은 예. 할아버지의 경제력, 네. 엄마의 정보력, 네.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자녀의 체력,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아빠의 무관심 큰일 이제는 나지 아빠 않습니까? 무관심도 안 또 됩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아빠의 이해력으로 좀 바뀌었다고 이해력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아빠도 다 이해하고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됩니다. 입시가 워낙 이렇게 바뀌니까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과몰입 현상이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죠.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한데 좀 구체적으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선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오늘 출연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취재를 했거든요. 3명 다 이제 다 아니, 입시를 했으니까. 기자 정신을 가정 내에서 네, 다 취재를 했어요. 발휘하셨군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선행학습이 이게 사실상 이 학교 공교육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네. 사교육이 이 학습을 하고 공교육은 인성교육이나 체력교육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네. 그리고 이게 선행학습이 계속되면은 이 교육에서 빈익빈 현상이 되풀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그 이슈부터 다뤄볼까 하는데요.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 정근식 후보가 4.31%포인트 차이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먼저 정근식 당선자의 소감을 듣고 오겠습니다.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한 정근식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저녁 9시 개표 초반 강남 3구 투표함이 열리면서 중도 보수 조전혁 후보가 앞서다 개표율이 10%대에 접어들면서 득표 차이를 벌인 끝에 정근식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결과는 정근식 후보가 50.24%,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가 45.93%를 득표해 정근식 후보가 신임 서울시 교육감이 됐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에 이어 4연속 진보 진영 승리를 이끈 정근식 후보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밝힐 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력 그리고 자율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교 현장을 찾아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정비해 제대로 실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학교 현장을 찾아서 우리 학생들도 만나고 또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그 용기를 드리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 놓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진보 진영 후보가 또다시 승리하면서 서울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강혜진입니다. 자, 정근식 당선자,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이제 진보 교육의 명맥을 이어갈 겁니다. 신임 교육감 임기는 이제 잔여 임기만 채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26년 6월 말까지 1년 8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이번 이 교육감 선거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교육감 직선제가 2008년도에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후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23.5%였습니다. 왜 이렇게 낮았다고 분석하십니까? 일단 이 교육감 제도 자체에 대한 효용성이랄까요, 기대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뭐 크게 관심을 못 받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재보궐선거라는 점 때문에 네. 다시 그 후계를 잇는 어떻게 보면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던 부분도 있고, 관심을 못 받는 부분은 뭐냐면 이 교육감이 초, 중, 고 그다음에 학원들까지도 관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올해 가장 교육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뉴스를 접했던 건 뭘까요? 의대 입시 정원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는 교육과 관련된 이슈가 없었어요. 다르게 뭐 무상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에서 급식이라든가 과거처럼 교육감이 교육자치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부분, 그리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초중고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 아까 송국권 평론가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공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 네. 여기가 달라진다고 뭐 얼마나 크게 달라질까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중요한 입시는 사교육이 좌우한다라는 게 좀 지금 뿌리 위에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좀 듭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와 교육감과는 별개다라고 네. 학부모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그 원인을 역대 교육감이 저는 제기를 했다고 봅니다. 역대 교육감이 그걸 제공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역대 이 직선제된 4명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뭐 그 선거 과정에 뭐 하자나 아니면 직전에 조희연 전 교육감처럼 전부 다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 교육감이 과연 교육 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 그것보다는 아마 좀 정치화된 교육감 아닌가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이 또 저 선거 날이 사실 뭐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 8시까지 투표를 하긴 했지만 예. 직장인들이 그 전에 그 근무 시간에 가서 투표하기, 본투표는 이제 주소지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비투표도 있지만 예비투표를 하려는 그런 의욕을 주질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자치보다는 이게 정치화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저는 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3.5%인데 저번에 그 울산시 교육감이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 있었는데 거기도 26.5%인데 거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이 교육 자치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그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 23.5%라는 수치가 내고서의 기초자치단체장 그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도 있었거든요. 그게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절반 수준이고 특히 이 사전투표는 겨우 8.28%. 예. 사전투표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 8.28%도
그때 울산 교육감 선거 10.82%보다도 좀 낮은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네고스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 투표는 뭐 21%부터 43%까지 그렇게 나왔는데 같은 투표인데 특히 이거 범위가 넓잖아요. 서울시 예. 교육감 선거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주목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언론에서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를 않았어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그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 있었는데 예. 그런 책임을 역대 서울시 교육감이 제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이제 투표율을 자치구별로 좀 살펴봤더니 서초구가 가장 투표율이 높게 나왔고요. 뭐 당연히 어떤 교육열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아까 말씀해주신 입시와는 또 별개로 지금 그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데에 비해 또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강남 3구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압도적으로 득표를 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분석을 그러니까 제가 정치화됐다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이겁니다. 예. 그래서 또 투표율이 낮게 나온 지역은 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쪽은 또 그 투표율이 또 낮게 나왔어요. 예, 예. 투표율도 낮게 나오고 주로 이제 그 진보 후보에게 이제 표도 가고 이랬는데 이게 처음에 이 교육자치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정당 공천을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정당 공천 배제한 이유는 딱 그거예요. 이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 교육은. 네. 교육은 교육대로 가야지. 어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휘둘리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을 배제를 한 겁니다. 공천을 배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 진영에서 진보든 보수든 양 진영에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예. 정치 구호가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은 이 양쪽의 정치 구호를 보면은 사실상 저는 이번 그 결과 중에 하나 영향을 미친 것이 지금의 전국이라고 봅니다. 4.10 총선 이후에 이제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6개월 지난 시점에 양쪽에 다 리스크가 있었어요. 보수 쪽은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 예. 진보 쪽은 이재명 리스크, 예.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지점을 서로 공략을 했어요. 공략을 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정치화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면 긴장 관계에 있었고 갈등이 뭐 좀 깊었기 때문에 더 많이들 투표장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정말 정치에 관심이 깊은 고관여층이 아닌 한 교육감 선거 자체에는 관심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인 영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 자체에 대한 이슈는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크게 관심이 안 갔었고 네, 네. 뭐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 것들이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주요 정책이 그냥 보통 사실 교육감이 하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바뀌고 이런 거는 대통령이 막 주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더 자리 잡다 보니까 네. 효용도는 떨어져 보이는 거고 정치적인 이슈가 오히려 더 자리 잡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 선거에서 뭐가 달라지지? 이런 생각들을 하였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의 교육 정책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거 아니야? 교육감이 뭐 그런 정도의 권한이 있을까? 내가 행사한 한 표가 또 그런 만큼의 어떤 효용성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선거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이 정근식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자, 네 번째 진보교육감 탄생한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 그 유권자들이 물론 뭐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그것보다는 가장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문제고 가장 근본적인 건 서울시의 교육 행정을 누가 잘 이끌 것인가 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겠죠. 그리고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그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이 나갔다는 이야기도 돼요. 이게 정치성이 됐지만은 정치적인 선택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투표장에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정근식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 것은 결국은 전임인 조희연 교육감 정책을 승계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혁신학교 같은 것도 그렇고 아주 자율성을 강화하는 그 혁신학교 선정을 하고 있죠. 그 혁신학교도 이 조전혁 후보는 폐지를 거의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예. 더 유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정근식 후보가 역사 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역사 교육.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한 6%포인트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들이 결국에는 사실 교육감에 관한 일들도
정책이 빠질 수는 없죠. 넓은 의미에서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묘하게 중복이 되는데 정치적인 이슈라고 할지라도 그게 교육과 연결돼서 생각하고 그걸 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갔던 것이고요. 네. 진보적 성향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 내지 보수적 성향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좀 별개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던 것들이고 이 선거에서도 지금의 어찌 보면 그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전국은 뭐 이른바 정권 심판론에 가까울 정도로 또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또 치러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영향을 어느 정도 끼쳤을 것이고 네네. 또 진보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 교육과 관련해서 주장했던 부분들 예를 들자면 학생인권 조례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학교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보수 쪽에서는 이걸 좀 차별을 두어진다 예전처럼 뭐 특수 목적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부활시키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고 진보 쪽에서는 그게 아닌 반대쪽으로 오히려 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 취해야 될 부분은 입시가 강조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쪽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정책 영역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이었던 거죠. 네. 그래도 총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저도 학부모이긴 합니다만 아직 입시 과정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초반에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너무 이 입시 정책이 오락가락 매번 바뀌다 보니까 이번은 제발 그만. 이 의대 정원 이것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또 교육 정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약간 이런 불안감, 피로감 같은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 소통령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입시와 교육감이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서울시 교육감의 네. 이 권한이라는 건 좀 상당하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직급으로 따지더라도 차관급이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관한 그냥 자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죠. 관련돼 있는 그러면 이제 이 학생 숫자가 8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이 83만 명이면 그럼 학부모까지 합하면 이해관계자가 수백만 명으로 늘어가는 겁니다.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초, 중, 고, 학원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까지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돼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1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육 정책들이 있어요. 뭐 AI 교과서가 또 들어온다거나 네. 아니면 고교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감이 굉장히 물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아무래도 어떤 교육감 어떤 뭐 이념적 성향 교육과 관련된 그런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입시는 빠져 있죠. 네. 그 송편농가님 이번 선거 좀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또 이게 이 보궐선거를 하면서 560억 원이 투입이 됐어요. 예. 그런데 뭐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예. 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 집 각 가정에도 전부 다 선거 팸플렛을 다 갔잖아요. 그런데도 투표율은 이렇게 낮은데 23%밖에 안 되는데 모든 가정에 이 팸플렛의 두께가 한 2만 개 다 갔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저는 좀 소모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특히 이 과연 이게 직선제가 필요한가 근본적인 문제, 예. 근본적인 문제 계속 되어왔던 문제 그 문제도 이번에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교육감을 새로 뽑는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이 입시 제도를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서울시 교육감이 할 일은 아니지만은 교육 정책 전반에 관련돼서 서울시 교육감도 영향을 미치겠죠. 계속 대입 제도 같은 데서 계속 바뀌는데 제가 세 자녀를 입시를 봤는데 다 4살 터울이에요, 세 자녀가. 그러니까 4년마다 전부 다 바뀐 거예요. 4년마다 입시를 보는데 같은 입시로 치르지 않은 같은 거예요? 입시를 치를 수가 없어요. 계속 산 증인이 바뀌니까. 여기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가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그만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관심을 가지고 선거를 볼 텐데 거기다 여태까지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그 주요한 사안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교육계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서 저희가 그 쟁점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조전혁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죠. 초등학교 시험 부활. 자, 이 문제는 뭐 기초 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려면 초등 때부터 진단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는데 한편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를 확대해야 된다. 또 이런 어떤 주장들이 좀 대립했었습니다.
초등 시험 부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양 후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단적으로 차이를 보였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결국 이제 보수 쪽에서 내세웠던 보수 후보가 내세웠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꼭 줄 세우기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평가가 제대로 돼서 어느 정도의 뭐 학교가 수준인지를 알아야 그러면 거기를 보충해 주겠다라는 네. 것이고 예. 지금 진보 쪽에 이번에 당선이 된 정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평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차이가 아까 선거에서 나타났던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보수세로 불리는 쪽에서는 보수 후보에 대해서 왜 지지가 나왔냐고 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뭐 입시와 관련돼서 좋은 지역이라고 알려진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경제력도 좀 뒷받침이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어찌 보면 학생들이 입시를 잘 치를 수 있게 잘 그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충분히 경제력으로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대치동에 요즘에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들어가 살기도 어려워. 전세도 비싸기도 하고 네네. 워낙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그렇게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는 쪽이면 자신들의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린 거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실은 분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런 어떤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그렇게 성적이 뛰어나다라고 보여지는 아이들 혹시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대한 특혜가 주어진 형태로 가버리면 네. 나머지 뭐 사교육에 의존하기 어렵고 사교육을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 있는 분들은 그럼 공교육마저도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 아니냐. 네, 굉장한 그래서 우려가 위험이 있는 거죠.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저는 예. 이게 아까 앞서 다뤘던 선거 결과에도 이게 고스란히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 예. 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라고 있죠. 예. 거의 매주 시험 봤습니다. 예. 매주 시험 받고. 좋으셨나요? 예, 전 좋았어요. 칭찬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 네, TMI이긴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TMI. 아니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긍정적인 예, 영향일까요? 이제 그 과거 이야기고 그때 예. 수미양가 해서 이제 그 예. 평가까지 했잖아요. 초등학교. 예. 근데 지금 조전혁 후보도 상중하로 평가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저는 봅니다. 네. 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자유롭게 이 활동을 하게 하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하자고 하는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도 어느 정도 이 어떤 경쟁력이나 예. 아니면 이게 성취감 같은 걸 또 키워줄 수가 있어요. 시험을 보면은. 예. 그래서 성취감 같은 거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완전히 지금처럼 이 거의 시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초등학교는 뭐 예. 수행평가 정도. 수행평가 정도 예. 하죠. 예. 그것보다는 이렇게 자주 제가 다닐 때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본 학력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성적이 올라가면 성취감도 느끼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근데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강요를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강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을 뭐 공개를 한다든지 전체 다 공개를 해버린다든지 네네.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그 학부모에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되 그런 좀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으면서 저는 이 어느 정도 학력을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공부하기 싫으면 절대 안 하거든요. 그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 다른 이제 어떤 특성을 좀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을 하면서 이 학력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부분에 분명히 일리는 있지만 네네. 차이가 큰 차이가요. 그 무렵에는 사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작용을 안 했어요. 그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는 예. 지역이나 뭐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뭐 동네에 따라서 그냥 그 아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했지 그 부모가 어느 지역에 살면서 어느 정도 사교육을 시키냐가 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더 강조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차이가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 부분도 있겠네요. 일단 예. 그 평가를 하면은 이게 초등학교까지 또 사교육 발음을 볼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네. 뭐 이미 불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시험까지 보게 되면 또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정근식 당선자는 식민사관 심판을 내걸었습니다. 역사 왜곡 그리고 친일 교육 이것이 선을 넘었다. 미래를 이끌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공약이 왜 나와야 했는지부터가 좀 잘못됐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문제긴 한데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친일 논란이 굉장히 뜨겁게 불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당연히 어렸을 때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홍범도 장군 분명히 독립운동을 한 분이었고 지금도 사실이 맞는데 그분이 갑자기 뭐 흉상이 육군 사관학교에서 뭐 쫓겨났다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어떤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부분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는 식의 어떤 정부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나오지는 않아야 될 공약들이 굳이 이 정근식 당시의 후보가 이걸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봤었을 때는 역사적으로 학계에서 정리가 다 끝난 부분인데 희한하게 이번 정권 들어서 그런 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급부로 예. 굳이 교육감 선거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얘기를 정근식 후보로서는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지. 저는 좀 부정적인데 정근식 후보의 공약이 왜 이제 역사교육 강화는 그 자체는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친일 반일 논쟁이 뭐 불이 붙어 있잖아요. 친일 반일 그 프레임이 계속 정치권에서 불이 붙어 있는데 정근식 후보가 역사교육 강화를 한다고 하면서 어느 방향의 역사교육인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뉴라이트 같은 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식민사관도 안 된다. 그리고 일제 점령기를 분명히 뭐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는 쪽 이야기도 또 같이 이제 평등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역사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죠.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현재도 반영하고 그게 이제 미래도 되는 건데 다만 역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뭘 가르칠 것인가. 그 문제에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진영 논리가 개입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근식 후보가 계속 뭐 식민사관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서 뭐 식민사관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규정을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뉴라이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것은 저는 좀 정치적 의도가 약간은 배어 있는 역사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교육을 하려면은 이 찬반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같이 공정하게 배열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시사토크 1인치 두 분이 진행한 일에 이렇게 각을 세우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상식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역사 교육에 관한 그 쟁점에 이어서 우리 시사토크 1인치에서도 다룬 바가 있는 학생 인권 조례 이 부분을 놓고도 찬반 입장이 아주 명확하게 갈렸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추진하다가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난 10월에 고법에서 폐지한 집행정지가 각하되면서 연내 폐지가 예고된 지금 현 상황인데 자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 이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학생인권 조례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글쎄, 뭐 인권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이건 서울시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침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 약간 공허하다는 느낌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마치 그렇게 반대하신 분은 얘기를 하세요. 학생인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고 있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대들기도 하고 또 학생인권 조례에서 어떤 평등을 얘기하는 바람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과연 이게 진짜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될 수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럽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도 이제 학교에 가서 가끔 강연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집필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 상대로 쓴 책이 있기 때문에 가보서 중고등학생들 만나보면요. 저희 때랑 별로 다른 느낌을 못 받아요. 여전히 뭐 존중하고 뭐 외부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그런데 그러면 일부지만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오히려 왜 벌어질까? 학생들이 뭐 선생님에게 덤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선생님들의 교권을 잃어버려서 아니면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학교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크다고 봐요. 뭐냐면 아까 공교육 사교육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요. 저희 뭐 제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만 해도 설령 공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의존해서 학교 졸업을 하고 그래야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잠재적으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학교가 그걸 보장해 주나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고 특수학교도 아니고 어정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가 나에게 해주는 게 뭔데? 가르쳐 주는 건 학원에서 배우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뭐 좋지 않은 학교라든가 좋은 학교라든가 이런 거 막 따져가지고 내가 다니는 학교는 이미 분류가 돼 있고 네. 오죽하면 그 뭐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원생은 망했다라는 식의 어떤 자조적인 말이 나오는데 사회가 학교가 교육이 그 학생들에게 그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생님이 말하는데 왜 따르겠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거지 인권 조례가 있어서 학생들이 선생님과에 덤빈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 조례를 만들어야 될 만큼 심각하다고 이제 진보 교육감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건식 교육감도 후보 시절에 이것은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 학생 인권 조례를 지키겠다. 그리고 이것이 교권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이인 삼각으로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뭐 보완책을 만들면 네, 된다. 보완책을 만들면 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지금 서울시 의회가 국민의힘이 그 가반수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충돌이 벌어질 텐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 조례로 규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적용을 하잖아요. 그 학교 현장에서 조례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것에 맞춰서 그 적용하기가 쉬운데 이게 교권하고 이제 충돌하는 지점이 제가 살펴보니까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조례 안에 예. 처벌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게 있어요. 예.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학생들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 그러면은 이 처벌의 범위가 어디냐? 그러면 그 어떤 뭐 사랑의 매를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 선생님들은 예.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이것은 아주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은 예. 이런 조례는 필요한 건데 좀 충돌을 빚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좀 그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각 교육청별로 조례를 만든 것도 있고 안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그 계속 말씀을 나눈 대로 진보 교육감이 등장을 하면은 이게 조례가 생기고 다음에 보수 교육감이 등장을 하면 조례가 없어지고 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혼선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100년 대계가 아니고 4년마다 보니까 4년 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이런 부분도 좀 그 진보 교육감이 되더라도 예. 좀 이 보수 쪽의 목소리를 들어서 좀 절충을 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학생 인권 조례를 유지를 시키되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뭐 보완 필요가 있는 부분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뭐 두 분 그렇게 의견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뭐 굉장히 이제 핫한 이 쟁점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육감 선거 뭐 아까 투표율 이야기도 우리가 나눴지만 굉장히 무관심 속에 또 교육 정책 공약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아마 유권자들이 모르고 투표를 하셨던 분들이 충분히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깜깜이 선거였는데 이 직선제 문제와 또 대안은 없을지 이걸 좀 짧게 한 분씩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말씀드린 대로 예. 결국은 교육 자치를 하면서 이 정당의 정당을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천을 안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정치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대안을 찾아야죠. 그리고 이것이 교육감을 따로 선거를 하는 것보다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육감 직선제 되고부터 나왔는데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예. 4년마다 시도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같이 가는 그러면은 또 거기도 또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치색을 없애기 위해서 정당 공천을 안 했는데 서울시 교육감은 이 정당 공천을 받잖아요. 네, 그 러닝메이트 가면 그것도 정치화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교육감 같은 문제는 여기서 정치색도 좀 없애고 또 4년마다 계속 그 오락가락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냥 교육부 장관이 임명을 하는 과거처럼 예.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예. 저는 이게 모든 사회적 이슈에서 정치를 배제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 변호사지만 형사사법제도에서도 별도로 형사정책이라는 분야가 있을 정도로 예. 정치가 사람의 삶을 다 좌우하는 건데 어떻게 여기서 정치에 무관한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건 그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크게 봤었을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다루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권한이 아까는 이제 좀 크다고 했지만 진짜 중요한 이슈들과 관련돼서 결정할 권한은 의외로 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대로 정치를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부분에는 조금 더 저 자치를 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이슈가 설령 포함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 쪽에서의 어떤 후보들이 나오더라도 교육 자체와 관련된 이슈들을 개발해내고 그와 관련돼서 국민들에게도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주 국민의힘이라고 할지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본격적인 여의도 이슈와는 다른 쪽으로 좀 싸울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새로운 서울시 교육감에게 기대와 당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사토크 1인치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수능입니다. 매해 수능 때가 되면은 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마음을 졸이긴 하지만 올해 유난히 좀 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수능 시험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600여 명 늘어난 2만 7천여 명입니다. 이 중 졸업 예정자는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60명 늘어났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256명 늘어난 9,100여 명입니다. N수생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5월 의대 증원과 전공 자율 선택제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대 인원의 증가입니다. 실제 의대에서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의대를 높이기 위한 재수, 즉 지방 의대 다니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기 위한 재수생들도 증가하였고 또 의대 정원을 위해서 공대 다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부 직장인들도 가시한 것으로 보여 N수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시행됩니다. 국어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1만 7천여 명과 9천여 명입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1만 1천여 명, 미적분 1만 4천여 명, 기하 8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탐구 응시자는 1만 3,500명, 과학탐구는 1만 1천여 명으로 두 영역을 동시에 선택한 응시자는 1,700여 명에 그쳤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네, 올해 N수생이 18만 명? 21년 만에 최다라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치러질지 지금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데 이게 굉장히 큰 변화가 또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이원화 그리고 논수령 수능, 연 2회 수능 이런 걸 본다. 이런 보도가 한때 쏟아져서 굉장히 또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또 며칠 뒤에 검토한 바 없다. 또 이런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자,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고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채 보도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래는 이것의 각계의 의견을 다 이제 체합을 하라고 한 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지축기관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최고 그러니까 수능 개선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이런저런 그 방안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공식적으로는 또 그 회장단에서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 그냥 나간 거다는 이야기를 했고 예. 여기도 지금 보수 진보가 막 섞여 있어요. 대통령이 지명을 한 쪽이 있고 교원단체가 한 쪽이 있고 민주당이 또 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는 양쪽으로 나눠서 지금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 말이 맞다. 예. 너네 말이 틀리다. 당신 말이 틀리다. 아이고,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지금 내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국가교육위원회가 결국은 각계의 그 의견들을 다 종합을 해서 만약에 이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조정을 하라고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 단체들의 입장을 가지고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예. 그쪽 단체의 입장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한 오히려 이 논란거리로 지금 등장을 해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지금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실상을 지금 알려주신 건데 내년 3월에
국가교육 발전 계획이 과연 이 상태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나오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 지금 국감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각자 기자회견을 하냐면 뭔가 조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약간은 숫자적으로 그래도 지금 현재 집권당 쪽에 대통령실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쪽이 원하는 쪽의 결과들을 내놓으려고 이른바 명분 제공용으로만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이용되고 있다라는 주장도 나왔어요. 네. 그쪽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대표적으로 고교평준화를 폐지한다든가,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반대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그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쪽에 있는 분들, 그쪽과 관련된 분들은 나와서 밀실에서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분위기 조성하려고 의제 결정을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이런 또 폭로 내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긴장 상황이 여기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맡겨놓았다고 해서 내년 3월에 이게 계획이 나온다? 설령 계획이 나오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또 겁니다. 달라진다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제발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육 정책을 만든다? 저는 제발 그러니까 인구 관련된 문제, 뭐 고령화 이럴 때마다 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재 어떤 그 뭐 과학이라든가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변하지 않은 상수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 그러니까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런 부분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아예. 두 분에게도 어쨌든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입시의 추억이 조금씩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워낙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갑자기 듣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수능 이번에는 재수하면 큰일 난다. 예. 마지막이다. 이번에 예. 그래서 재수는 안 했습니다. 그게 간절했던 기억만 남아 있네.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하나 봐요. 어떻습니까? 저는 예비고사 시대거든요. 예. 예비고사 그때 예비고사를 보고 본고사를 봤어요. 본고사는 정기 후기가 있고 예. 예비고사를 보아서 아실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예비고사를 봐서 일정 점수가 이상이 되면은 예. 서울 권역 합격, 그 경기 권역 합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서울 권역 합격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저도 모르잖아요. 또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본고사를 보는데 네. 제가 예비고사를 보는 날이 언제였냐 하면은 그 1979년 11월 6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열흘 전에 11월 6일에 났습니다. 어머. 제가 그때 저기 정덕도서관이라고 예. 옛날 경기고등학교 자리 네, 네. 정덕도서관에 이제 그 공부를 하러 가는데 그 경복궁을 이렇게 거쳐서 가거든요. 예. 경복궁 앞에 막 탱크가 있는 거예요. 열흘 남았는데. 야, 이거 열흘 남았는데. 지금 역사 이야기 야, 하신 이건 뭐.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입시의 추억을 얘기하다가 11호까지 그래서 나와왔는데 입시 추억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 보통 공부 내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예. 야 이거 예비고사 미뤄지겠구나. 늦춰지겠구나. 아. 그러면 또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게 번뜩 떠오르죠. 예, 근데 입시생들에게는. 결국 예정대로 11월 6일 날 시험 치렀습니다. 네. 아니, 거기까지 갈 줄은 제가 예상을 못한 바. 저도 너무.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정말 이 교육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하는 게 우리 아까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정말 이것만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달라 하는 부분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 당사자 눈높이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뭐 교육감의 정치 성향이나 아니면은 이 교사 입장이나 또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학생 눈높이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령 제가 저희 이제 둘째 이 대학을 갈 때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이제 기본 받은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에 갈지 이제 컨설팅을 예. 그 컨설팅료를 주고 그렇죠. 받았는데 예. 이게 컨설팅을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아이의 뭐 어떤 특기나 성격이나 이런 건 일절 물어보지를 않더라고요. 시험 점수만 가지고 점수만 보는 딱 거죠. 가져가는 거예요. 예. 점수만 딱 가지고 과도 이게 과까지 다 정해줍니다. 이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보니까 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우리 인구는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경제 구조는 과거처럼 막 발전하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급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정된 국가로 갔어요. 그리고 지난해 올해 계속해서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이 큰 화두가 됐습니다. 국제적인 그냥 인류의 화두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그야말로 잠재적 다양성인 겁니다. 네네. 아이들이 획일적으로 돼서는 이 상황에 어느 아이도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학생도 설령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간 학생도 마찬가지일 거고 성적 때문에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낭망하는 그런 학생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의대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지금 나라가 그 학생들의 그 갈 길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터 이런 어떤 다양성, 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 현상 어떻게 바꾸더라도 그냥 불안감, 부작용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자,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미국의 유명 작가 이야기를 했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이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입시와 교육에 있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시사토크 1인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